새벽 5시 성안그룹 본관 저택의 침실에서 윤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스름한 빛이 스며들고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죠. 그녀는 베개에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난 뒤로 정희는 혼자 이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왔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강해졌죠. 이사회를 설득하고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성안그룹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들 민호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였죠. 며느리 후보인 지수는 32살의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학벌도 무난하고 외모도 단정했어요. 민호는 그녀를 소개하며 말했죠. 어머니, 지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랍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착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진심으로 착한 걸까? 아니면 무언가를 바라보며 연기하는 걸까? 정희는 자신의 의심이 과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재벌가를 지켜오며 그녀는 너무 많은 가면을 봐왔어요. 겉으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재산만 노리는 사람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이들이 주변에 많았죠.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래로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의 진심을 확인해야 해. 내 눈으로 직접. 그녀는 서재로 향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금고를 열었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귀중품들이 있었지만 정희의 손은 작은 금두꺼비로 향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황금 두꺼비는 남편이 가장 아꼈던 물건이었어요. 이건 행운의 상징이야.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이에게만 그 가치가 보인다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정희는 금두꺼비를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이걸로 시험해보겠어. 새벽 6시, 정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코트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선 행사에서 한번 입었던 낡고 색이 바랜 회색 코트였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 입던 명품 정장 대신 헐렁한 바지와 낡은 스웨터를 걸쳤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지 않고 흐트러뜨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마지막으로 모자를 깊게 눌렀었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화려한 겉모습을 벗어던지니 그저 평범한 60대 여인의 모습만 남았어요. 손등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세월이 새겨놓은 흔적들이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금두꺼비를 낡은 천주머니에 넣어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아직 가사 도우미들이 출근하기 전이었고 아들 민호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라면 수행 비서가 항상 곁을 지켰지만 오늘만큼은 혼자여야 했죠.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보호도 없이 그 아이를 시험해야 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냉기가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죠. 저택 밖으로 나온 정희는 걸어서 대문까지 향했어요.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차량을 준비할까요? 정희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혼자 산책 좀 하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대문을 나서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이른 아침의 서울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청소부들이 거리를 쓸고 있었고 택시 몇 대가 한산한 도로를 지나갔죠. 정희는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재벌가 여회장이 아닌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시민으로 걷는 이 느낌이 낯설었어요. 정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만에 타보는 지하철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마 20년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며 정희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죠.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새벽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노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런 풍경을 잊고 살았을까? 고급 승용차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전철 안에서 정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금두꺼비가 든 주머니를 꼭 쥐며 생각했어요. 오늘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그게 답이 될 거야. 새 정거장을 지나 정희는 내렸습니다. 역 근처에 지수가 근무하는 은행이 있었어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정희는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낡은 코트 속으로 몸을 더 움츠렸어요. 손에는 금두꺼비를,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을 품은 채로 말이죠. 9시가 되자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은행 입구로 걸어갔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냉방기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몇몇 시선이 정희를 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 단정한 차림의 고객들 사이에서 낡은 코트를 입은 정희는 확연히 달랐죠. 로비 한쪽에 서 있던 경비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어요. 여기는 은행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기 이걸 돈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떨리는 손으로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경비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안내데스크 쪽을 가리켰죠. 저쪽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구로 향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으니 옆 사람이 슬쩍 자리를 옮기는 게 느껴졌어요. 정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지만 가슴속이 쓰라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직원이 정희를 불렀어요.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정희가 창구 앞에 서자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죠. 무슨 업무 보러 오셨습니까? 정희는 천천히 천주머니를 풀었어요. 그 안에서 손바닥만 한 금두꺼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금빛 광택이 형광등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죠. 이걸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직원은 금두꺼비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의심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옆 창구에 있던 여직원도 고개를 돌려 구경했습니다. 어디서 나신 거예요? 직원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남편이 남긴 겁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직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죠. 남편분이요? 이게 정말 본인 소유가 맞나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 거 맞아요. 감정을 받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물건은 어디서 가져오신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훔친 거 아니세요? 그 말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죠. 저 사람 수상해 보여.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냐?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하지만 정희는 참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시험이었으니까요. 직원은 뒤편에 있던 상사를 불렀어요. 과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중년의 남자 과장이 다가와 금두꺼비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분이 이걸 돈으로 바꾸고 싶다는데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은 금두꺼비를 집어들더니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 어디서 났어요? 정희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 유품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과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유품이라고요? 증명할 수 있나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명? 그런 걸 준비할 리 없었죠. 과장은 경비원을 향해 손짓했어요. 경찰에 신고 준비하세요. 그 순간 로비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상담 데스크 쪽에서 한 여직원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바로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과장 앞에 섰죠. 과장님, 손님 말씀 먼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과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지수 대리,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은행원이지 경찰이 아니잖아요. 손님이 가져오신 물건이 도난품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신고부터 하는 건 잘못됐어요. 지수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수는 정희에게 부드럽게 다가갔어요. 손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제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직원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의심이나 경계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죠.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를 따라갔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지수가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정희가 자리에 앉자 지수도 맞은편에 앉으며 금두꺼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지수는 금두꺼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바닥 부분, 조각의 세밀함, 무게감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죠. 이거 진품 같은데요.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미술품 감정 자격증까지는 없지만 대학 때 문화재 관련 수업을 들었거든요. 이 정도 세공과 광택이라면 적어도 수십 년은 된 물건일 거예요. 게다가 순금 같습니다. 정희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어요. 지수는 금두꺼비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걸 현금으로 바꾸시려면 정식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보통 이틀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죠. 오늘은 안 되나요? 지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귀금속은 전문 감정사가 확인해야 해서요. 혹시 급하신 일이 있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래 보관하기가 부담스러워서요.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제가 미리 감정사와 약속 잡아놓을게요. 그럼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내일 아침 9시에 여기 있을게요. 손님 오시면 바로 도와드릴게요. 지수는 명함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희는 명함을 받아들며 지수의 이름을 읽었어요. 김지수 대리. 짧은 이름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정희는 금두꺼비를 다시 천주머니에 넣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지수는 상담실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정희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갈 때 아까 그 과장과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또 오면 그때 경찰 불러야지. 하지만 지수는 그들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분 눈빛이 달랐어. 거짓말하는 사람 눈이 아니었어.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 10분 전이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그 노숙자 차림의 여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정말 내일 오실까? 지수는 감정사에게 미리 연락을 해놨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어요.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죠. 지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은행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자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이고 있었어요. 경비원이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고
다른 직원들이 일제히 입구를 향해 시선을 돌렸죠. 지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지수의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유리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노숙자 차림의 여인이었지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진남색 정장,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 세련된 화장.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일렬로 뒤따르고 있었어요. 모두 서류 가방을 든 채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분이 대체 누구시지?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허둥지둥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의심하고 무시했던 그 과장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죠. 정희는 천천히 로비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어요. 정희는 어제 자신을 의심했던 그 창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어제 그 금두꺼비였죠. 정희는 조용히 카운터 위에 금두꺼비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이걸 훔친 거라고 하셨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장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옆에 서 있던 남자 직원도 고개를 푹 숙였죠. 뒤따라온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성안그룹 법무팀 이사 박민수입니다. 명함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제 이 은행에서 저희 회장님을 의심하고 경찰 신고까지 운운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말에 과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회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정희는 냉정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제 자신을 수군거리며 바라보던 고객들, 자리를 피하던 사람들, 모두 지금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안그룹 회장 윤정희입니다. 어제 제가 이 은행에 왔을 때 여러분은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셨죠. 훔친 거 아니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무게감은 로비 전체를 짓눌렀어요.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심지어 다른 고객들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금두꺼비를 집어들며 말을 이었어요. 이건 제 남편이 생전에 아꼈던 물건입니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두꺼비죠. 하지만 진짜 행운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어제 여기서 단 한 사람만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멈춘 곳은 로비 한쪽에 서 있던 지수였어요. 지수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정희가 지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지수에게 쏠렸어요. 지수는 몸이 굳은 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정희가 지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수 대리님. 지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희는 지수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어제 당신만이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봐줬어요. 지수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죠. 정희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회장이든 노숙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그게 진짜 은행원의 자세 아닐까요?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정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어제 이 은행에서 그 당연한 일을 한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몸을 돌려 로비를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저는 어제 이곳에 시험을 하러 왔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며느리가 될 사람이 바로 이 은행의 김지수 대리입니다. 그 말에 로비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지수도 깜짝 놀라 정희를 바라봤죠. 민호 오빠의 어머니가 회장님이셨어.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집안 배경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정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진심으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집안의 재산을 보고 연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직접 노숙자 차림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겉모습이 초라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정희는 금두꺼비를 들어 올렸어요. 이 금두꺼비는 시험지였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가진 초라한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건가? 과장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 직원도 마찬가지였죠. 정희는 그들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저를 판단했습니다. 훔친 거 아니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심지어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고객의 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금융을 다룰 수 있죠?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정희는 지수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지수 대리는 달랐어요. 저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려 했죠. 심지어 동료들이 저를 의심할 때도 저를 편들어줬어요. 정희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진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정희는 금두깨비를 지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이제 당신 거예요. 사람을 믿는 용기를 가진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는 금두꺼비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는 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잘했어요. 사흘 후 성한그룹 본관 저택의 서재였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비스듬히 내려앉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오렴.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35살의 청년은 아버지를 닮아 의젓한 인상이었지만 지금은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들었습니다. 은행에 다녀오셨다고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정희는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민호가 소파에 앉자 정희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차를 따르며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화가 났구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조금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죠.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확인해야 했어. 정희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할 수도 있지. 특히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은 눈이 멀게 돼. 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수를 믿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민호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럼 어머니도 지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야. 감탄했지. 그 아이는 진짜야.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노숙자 차림으로 갔을 때 은행 직원들은 모두 저를 의심했어. 훔친 거 아니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랬습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지수만은 달랐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지.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을 봤어. 정희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모두가 의심할 때 혼자서 믿는다는 게 말이야.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정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시집 오면 지수는 많은 시선을 받게 될 거야. 누군가는 재산을 노리고 온 거 아니냐고 수군거릴 거고, 누군가는 집안 배경이 부족하다고 비웃을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견딜 수 있어. 왜냐하면 진심이 있거든.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정희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내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구나. 재산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봤잖니. 민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성한그룹 후계자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민호로 봐줬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정희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금두꺼비를 꺼냈어요. 민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게 은행에 가져가신 거 아니었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에게 줬다가 다시 받았어. 그 아이가 너무 귀한 거라며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이걸 결혼식 날 너희에게 주고 싶어. 민호는 금두꺼비를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그 물건에는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이 아니야. 사람을 보는 눈의 상징이지. 너희 부부가 앞으로 살면서 언제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며 살기를 바란다. 민호는 금두꺼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아이, 지수를 잘 지켜줘. 이 집안은 차갑고 냉정한 곳이야. 하지만 너희 둘이 함께라면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특급 호텔, 웨딩홀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장식으로 가득했어요.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 안을 채웠죠. 성한그룹 후계자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신랑보다 신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은행 직원이라며. 한 중년 여성이 속삭였어요. 회장님이 직접 시험까지 했다잖아. 대단한 여자야. 옆자리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노숙자 차림의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도 친절하게 대했다더군.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 하객들 사이에서 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했고 어떤 이는 부러워했어요. 드디어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홀 뒤편의 문이 열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나타났어요. 베일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긴장과 기쁨이 섞여 있었죠. 지수는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지수의 눈은 오직 앞을 향해 있었어요. 제단 앞에 서 있는 민호가 보였습니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수가 제단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주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지수는 객석을 둘러봤어요. 맨 앞자리에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렸어요. 그때 정희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죠. 정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오늘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옆에 있던 보조에게 손짓했어요. 보조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죠. 정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두꺼비가 들어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금두꺼비 아니야? 회장님이 은행에 가져갔던 그거잖아. 소문은 이미 재계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정희는 금두꺼비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어요.
이건 제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물건입니다.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두꺼비죠. 정희는 지수의 손에 금두꺼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운은 이 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능력에서 오는 거죠. 정희는 하객들을 향해 말했어요. 제 며느리 지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회장으로 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어요. 재산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습니다. 정희는 지수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눈의 상징이야. 내가 우리 집안에 가져온 건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란다. 지수는 금두꺼비를 두 손으로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평생 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두 사람 평생 서로를 믿으며 살겠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주었어요.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나. 너희 둘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지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금두꺼비는 그들의 손 안에서 빛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미소들이 그 자리를 환히 비췄어요. 정희는 뒤로 물러나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금두꺼비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어요.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한도연 그룹 본사 빌딩. 28층 높이로 솟아오른 이 건물은 마치 도심 속 거대한 성체처럼 위압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리창마다 반사되는 햇살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오늘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특별히 긴장된 표정으로 로비를 걸어가는 한 젊은 여성이 눈에 띕니다. 서윤지, 26살.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에 정갈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집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고 발걸음마다 적당한 긴장감이 묻어나죠. 오늘은 한도연 그룹 계열사 비서실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한 중요한 하루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윤지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샹들리에의 불빛, 벽면을 장식한 현대적인 예술 작품들, 그리고 정장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죠. 여기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윤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지는 작은 손거울을 꺼내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괜찮아, 윤지야. 넌 할 수 있어.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이며 심호흡을 가다듬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엄마, 딸이 좋은 곳에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뜹니다. 2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고 은은한 조명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윤지는 차분한 걸음으로 면접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장 앞에 도착한 윤지.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묘하게 위엄있게 느껴지죠.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는 손을 들어 정중하게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대답과 함께 윤지는 문을 열고 면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앉아 있었죠. 일반적인 인사 담당자가 아닌 바로 한도연 그룹의 회장인 한도연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정갈하게 빗어넘긴 회색 머리와 날카롭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연의 첫 인사는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동요가 스쳐갔습니다. 윤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거든요.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는 26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도연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과 반대편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평소보다 더욱 쓸쓸해 보였죠. 도연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같은 이름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서윤지, 서윤. 그 이름이 주는 기묘한 울림이 도연의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도연은 책상 위에 놓인 윤지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단정하게 작성된 글씨체, 빈틈없는 학력사항,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사진에서 풍기는 묘한 친숙함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그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26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7살 젊은 재벌 2세였던 자신과 그때 만났던 한 여인의 모습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정민.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는 순간 도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당시 대학교에서 만난 그녀는 문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죠. 맑고 순수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정민은 도연에게 있어 처음이자 마지막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집안의 반대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아들의 연애를 강력히 반대했고 결국 집안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정민은 어느 날 갑자기 도연 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단 한 장의 편지뿐이었죠. 미안해요, 도연 씨. 저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라는 짧은 글귀만이 그들의 사랑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도연은 정민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하기도 하고 그녀의 친구들을 수소문하기도 했지만 정민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었죠. 결국 도연은 가문의 뜻에 따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부인과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연은 정민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막대한 재산을 일구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만약 그때 더 용기를 냈다면, 만약 집안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곤 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윤지의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출생년도 1999년. 간단한 계산으로도 그녀가 정민과 헤어진 바로 그 무렵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씨, 서씨.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저 아이가 정민의, 아니, 어쩌면 자신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순간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여겨졌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0여 년간 간직해온 그 수첩에는 정민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이 담겨 있었죠. 펜으로 적힌 글씨들이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졌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마지막 만남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98년 12월. 바로 윤지가 태어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죠.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도연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다시 한번 날짜를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을 보내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베테랑 비서실장이 들어왔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면접 본 서윤지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신상 정보를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나 성장 배경 같은 것들 말입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도연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직원의 사생활을 캐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마치 인생의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듯한 절박함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1시간 후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란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서정민 고인, 아버지 미상, 정민. 정말 정민이었구나.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을 읽는 순간 더 큰 충격이 그를 덮쳤습니다. 서정민은 이미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도연은 책상에 고개를 묻고 오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혼자 키우며 고생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만약 그때 정민이 임신 사실을 알려줬다면 자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회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되풀이했죠. 윤지가 정말 내 딸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26년 동안 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 살아온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윤지를 따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는 비서에게 윤지를 회장실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이어 노크 소리와 함께 윤지가 들어왔고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제는 긴장 때문에 미처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 윤지의 눈매와 코끝, 그리고 미소 짓는 모습이 정민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까지 똑같았죠. 도연은 목구멍이 메이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 씨, 혹시 어머니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잠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서정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그 순간 도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확신이 서더라도 직접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만이 남았습니다. 윤지의 대답을 들은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서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도연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지만 이 질문만은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윤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평생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물어봤지만 항상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만 하셨죠. 그 대답을 들은 순간 도연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은 끝까지 자신에 대해 윤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을 테지만 그것이 오히려 도연에게는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죠. 윤지는 도연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나요? 왜 그런 질문을?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직원들의 배경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지를 돌려보낸 후 혼자 남아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민아, 왜 혼자 그 모든 걸 견뎌낸 거야? 왜 나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후회와 자책감이 그의 마음을 옥죄었죠. 그날 오후 도연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신뢰할 만한 탐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서정민이라는 여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딸 서윤지와 나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탐정은 도연의 진지한 어조를 듣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온 보고서는 도연의 모든 추측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민은 도연과 헤어진 후 혼자 윤지를 낳아 키웠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딸만은 제대로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민이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연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났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여인이 그토록 고생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딸이 아버지도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부터 윤지를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일하는지, 동료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점심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까지 관찰했죠. 윤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연은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평생 모른 척하며 살아갈지 선택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그녀를 보며 지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결국 도연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윤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신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26년 동안 놓쳤던 아버지의 역할을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며칠 동안 어떻게 윤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어디에도 없었고 잘못 접근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는 밤마다 침실에서 뒤척이며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바라봐야 할지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침내 금요일 오후 도연은 용기를 내어 윤지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차와 과자까지 준비해 두었죠. 윤지가 들어오자 도연은 평상시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윤지는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요? 도연은 찻잔을 윤지 앞으로 밀어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윤지 씨,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한 번도 하지 않으셨나요? 도연의 질문에 윤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한 번만 있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을 때 제가 간병하면서 혼잣말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윤지는 눈가에 그리움이 어린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미안하다, 혼자 키울 수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몰랐는데 그 순간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동시에 윤지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도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회장님 성함이 한도연입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윤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말을 끝내지 못하고 그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도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지야. 도연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정답게 불렀습니다. 너의 어머니 서정민은 나의 첫사랑이었어. 그리고 너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윤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죠.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서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26년 전 나는 너의 어머니와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그때 정민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만약 알았다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윤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도연은 윤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아마 나를 보호하려고 했을 거야. 당시 내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그랬을 거고.
윤지는 도연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정말로 제가.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확인했어.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모든 게 맞아떨어져. 그리고 무엇보다 도연은 윤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민이를 너무 많이 닮았어. 윤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26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어머니가 왜 그토록 혼자 고생하며 자신을 키웠는지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26년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가 밤늦게 일을 하며 자신을 키우던 모습, 아버지에 대해 묻는 자신에게 보여주던 쓸쓸한 미소, 그리고 임종 직전 중얼거렸던 도연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윤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재벌 회장이 자신의 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죠. 윤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왜 이제야 나타나세요? 윤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 곁에 있었을 거야. 집안이 뭐가 중요해. 사업이 뭐가 중요해. 내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 그의 진심 어린 참회는 사무실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진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신에 대한 간절한 부정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래. 정민이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떠났어. 아마 내 앞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도연은 윤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내가 더 용기를 내서 정민이를 붙잡았어야 했어. 집안을 설득했어야 했고 끝까지 그녀를 찾았어야 했어. 윤지는 도연의 손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6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는 기쁨과 어머니와 자신이 겪었던 고생에 대한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아프실 때마다 당신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그 말에 도연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그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지난 26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윤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 나는 어디 가지 않을 테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윤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개인 연락처야. 언제든지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해. 윤지는 명함을 받아들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인분이나 아드님 말이에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진실을 말할 거야. 늦었지만 너는 내 딸이고 그들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그럼 큰 문제가 될 수도. 윤지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살고 싶지 않아. 너는 내 딸이고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윤지는 도연의 확고한 의지를 느끼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2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딸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이틀 후 윤지는 결국 도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혼자 아파트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었죠.
어머니의 오래된 앨범을 뒤져보며 어린 시절 자신이 물었던 질문들과 그때마다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복잡한 표정들을 되새겨봤습니다. 이제야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도연은 윤지보다 일찍 도착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앞에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지가 들어오자 도연은 서둘러 일어났지만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의 인사에 도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앉아.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흘렸지만 이틀 전보다는 한결 차분해진 것을 서로 느낄 수 있었죠. 윤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유품에서 찾은 건데요. 그중 하나는 젊은 도연과 정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학교 축제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그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죠. 도연은 그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진, 정민이가 간직하고 있었구나. 도연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어. 26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지. 그는 지갑에서 비슷한 사진을 꺼내 윤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모서리가 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윤지는 또 다른 사진을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갓 태어난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뒷면에는 정민의 손글씨로 우리 윤지, 아빠를 닮아서 예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글귀를 읽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을 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윤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마다 아빠를 닮았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셨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윤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도연이 다시 사과하려 하자 윤지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대신 윤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도연은 윤지의 성숙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녀에게서 정민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결단력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우선 너를 정식으로 인지하고 싶어.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모든 걸 털어놓을 거야. 쉽지 않겠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가족분들이 받아들일까요? 윤지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해. 너는 내 딸이고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야. 윤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당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26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거든요. 당연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도 돼. 도연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해.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윤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6년 동안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로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봐요. 아버지와 딸로서. 윤지의 말에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조심스럽고 서툴렀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약속대로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죠. 예상했던 대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부인은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아들 역시 갑작스럽게 나타난 누나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설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 역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연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거리감을 두었지만 점차 아버지라는 호칭에 익숙해져 갔죠. 도연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윤지의 작은 일상까지 세심하게 챙겼고 26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 역할을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연은 윤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식사 자리였죠. 윤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도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저택의 모습이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도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윤지야 왔구나. 어서 들어와. 그의 얼굴에는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미소가 가득했죠. 거실에서는 도연의 부인과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윤지 옆자리에 앉으며 자상하게 음식을 권했죠. 이건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윤지는 그런 도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꿈꿔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윤지야,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지 않니? 도연의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윤지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죠. 네,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요. 동료들도 좋고요. 윤지의 대답에 온 가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의 아들도 처음에 경계심을 버리고 윤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대학교 때 뭘 전공하셨어요? 경영학이야. 너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니? 두 남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며 도연은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연은 윤지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민의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죠. 엄마 사진을 여기 두고 매일 인사드리고 있어. 윤지를 잘 찾았다고, 앞으로 잘 돌보겠다고 말이야. 도연의 말에 윤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 윤지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도연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져 윤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내 딸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서재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윤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리에게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도연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엄마, 저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어요. 엄마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26년 만에 이뤄진 아버지와 딸의 만남.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된 그들 앞에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연과 윤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별을 바라보며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추억들을 꿈꾸고 있었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